동급생, 히가시노 게이고. 지루한 수업을 한 귀로 흘려들으면서 나는 테이핑 테이프에 대해 생각했다. 만일 불길한 예상이 적중해서 테이프가 흉기로 사용되었다면 형사들에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왼손을 다친 것은 새벽에 타격을 연습할 때였다. 공을 던진 것은 2학년 부원이었다. 외야수에서 막 전향해 온 친구라 공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다. 몇 번째인가 던진 공이 살짝 휘어들어오면서 내 왼쪽 손목을 강타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연방 사과하는 2학년 투수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나는 양호실로 갔다.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가오루가 양호실까지 따라와 주었다. 막 출근한 후루야 선생님은 다친 부위를 살펴보더니 뼈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고 단순한 타박상일 거라는 진단을 내리셨다. 그래도 손목을 움직이면 통증이 있어서 파스를 붙이고 그 위에 테이핑으로 고정을 시켰다. 그 덕에 곧바로 운동장으로 돌아가 연습을 계속할 수 있었다. 물론 타격 연습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따라서 수비만 연습했다. 그 뒤로 나는 계속 팔목에 테이프를 감고 있었다. 수업 중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정도 다치는 운동부원은 널렸기 때문에 아무도 특별히 개의치는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범인은 달랐다. 범인만은 내 손목에 감긴 테이프에 주목했던 것이다. 그리고 흉기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미사키 후지에가 테이핑 테이프로 목이 졸려 죽었다면 누구든 우선 나부터 의심할 것이다. 그런데 범인은 어떻게 테이프를 구했을까? 후루야 선생님의 말대로 나에게 감아준 사이즈의 테이프는 양호실에서 떨어진 상태였다. 그렇다면 범인이 직접 샀다는 이야기가 된다. 큰 약국이라면 테이프쯤 어디에서든 팔고 있을 테니 구하는 것 자체는 별일이 아니다. 문제는 테이프의 종류다. 메이커도 물론이거니와 같은 메이커라도 신축성의 유무 등 테이프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범인은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것인데 테이프 종류가 달라서는 의미가 없어진다. 어젯밤 형사가 물어봤던 질문이 떠올랐다. 테이프를 자세히 보여달라고 하던 사람은 없었나? 라는 질문이다. 형사들 역시 범인이 어떻게 내가 사용한 것과 똑같은 종류의 테이프를 알아냈는지 궁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물론 아무리 테이프를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해도 그것과 똑같은 종류를 약국에서 사기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보다 간단하게 테이프의 종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긴 하다. 후루야 선생님은 테이프의 빈 상자를 경찰에게 건네주었다고 했다. 경찰에게 줬다는 것은 아무래도 좋다. 중요한 것은 빈 상자가 양호실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다. 범인이 그것을 보고 테이프 종류를 알아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었다. 왜냐하면 범인이 손쉽게 테이프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양호실로 숨어들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숨어들었다고 하면 거창하게 들리지만 실행하기는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다. 후루야 선생님도 양호실을 비울 때가 있을 테니까 범인은 그 틈을 타서 양호실에 숨어 들어갔을 것이다. 물론 들켜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어차피 양호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다. 범인은 테이프를 손에 넣지는 못했지만 그 대신 빈 상자를 발견했다. 그래서 그 제품명과 종류를 확인하고 학교를 마친 뒤에 약국으로 갔다. 나는 이 추리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체크해봤다. 어느 각도에서 살펴봐도 빈틈이 없어 보였다. 그래, 나는 마음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범인은 이렇게 해서 테이프를 입수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미사키를 죽인 것일까? 범인은 테이프를 숨겨서 미사키와 3학년 3반 교실에서 만났다. 수희의 눈에 띄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 두 사람 다 체육관 뒤에 개구멍을 통해서 들어왔을 것이다. 틈을 노리던 범인은 끝내 미사키를 테이프로 목 졸라 죽였다.
두말할 것도 없이 충동적인 살인은 아니다. 처음부터 죽일 작정이었기에 흉기를 준비해 둔 것이다. 죽인 뒤에 범인은 어떻게 했나? 곧바로 도망쳤을까? 아니, 그렇지 않다. 그 전에 우선 테이프를 회수했다. 범인은 왜 테이프를 그대로 두지 않았을까?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작정이라면 그대로 두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아니, 그렇지 않다. 역시 회수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시체의 목과 내 손이라는 서로 다른 장소에 각각 테이프가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는 나를 함정에 빠뜨릴 수 없다. 범인은 테이프를 회수한 다음 체주용 리본을 대신 시체의 목에 감아두었다. 그 이유도 쉽게 상상이 간다. 범인은 리본이 흉기가 아니라는 사실쯤은 경찰이라면 쉽게 간파할 수 있으리라고 본 것이다. 게다가 사건 다음 경찰이 나에 대한 조사를 벌일 때 내 손목에 감겨있는 테이핑 테이프에 눈독을 들일 것이라는 점도 범인은 예견하고 있던 것이다. 완벽하다. 나는 내 추리에 깜짝 놀랐다. 아니, 완벽한 것은 범인의 계략이다. 만약에 이 추리가 맞는다면 나는 보기 좋게 덫에 빠진 셈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범인은 왜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것일까? 단순히 경찰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아니면 미사키를 원망하는 동시에 나에 대한 증오를 품고 있어서? 두 번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마음이 우울해졌다. 나는 손으로 턱을 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옆에서 보기에는 어려운 수학 문제와 씨름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4교시 수업 조금 전에 반장이 칠판 구석에 미사키 후지의 장래에 관한 고지사항을 적고 있었다. 나는 무시했지만 놀랍게도 열심히 메모하는 학생들이 제법 많았다. 몇몇은 벌써 같이 가자는 약속까지 정하고 있다. 유키코의 장래는 모르는 척했던 무리다. 아니, 저런데 가려고 그래? 어느 한 명이 칠판 앞에 모여있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야 가두는 게 좋을걸?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잖아. 이렇게 답한 것은 나카오다. 나카오는 한마디 더 하려고 했지만 내 시선을 감지했는지 자석으로 붙은 것처럼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뭐라고 구시렁거렸다. 그렇구나.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수를 읽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교사들은 장례에 참석한 학생들을 체크할 것이다. 아니, 정확하게는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의 명단을 작성한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그 명단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학생 처지에서는 그런 명단에 이름을 남겨서 괜스레 눈총을 받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뭐 그 선생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런 말이 칠판 앞에 모인 학생들 쪽에서 들려왔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가오루와 가와이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가오루가 격분하여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하고 내리쳤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반에서도 그래. 유키코의 일로 지금까지 함께 항의하던 애가 갑자기 미사키 아줌마를 동정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처신이 달라지는지 정말 질렸어. 죽으면 죄다 좋은 사람이었던 걸로 돼버리느냐고 한마디 하고 싶어져. 아, 정말 열받아. 그런 거지 뭐. 펄펄 뛰는 가오루와는 대조적으로 가와이는 침착한 말투로 말했다. 함께 항의했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화를 냈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는지는 의문이야. 대부분은 분위기에 편승해서 평소 가졌던 불만을 발산시킨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녀석들은 일이 복잡해지면 도망치게 마련이야. 불똥이 튀지 않게 말이지. 그야 구경꾼이 대부분이었던 건 알고 있었어. 하지만 미사키에게 정말로 화를 내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건 너무 아니한 생각이야. 가와이가 냉담하게 잘라 말했다. 이 학교에서 유키코의 일 때문에 진심으로 화내고 있는 사람은 가오루와 나. 그리고 물론 그러면서 가와이는 나를 봤다. 니시아라.
우리 세 사람뿐이야. 야구부 녀석들만 해도 어디까지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어. 그건 너무하잖아. 가오루는 약간 슬픈 얼굴이 되었다. 부원들만은 믿어주고 싶어. 그 녀석들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연극을 한다는 말이 아니야. 녀석들은 녀석들 나름대로 화가 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역시 우리들의 기분과는 조금 다를 거야. 가와이는 플라스틱 컵에 담긴 옅은 녹차를 한꺼번에 들이키고 나서 말을 계속했다. 진심이 되기란 힘든 일이야. 진심으로 계속해서 분노한다는 건 말이야.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있어. 그런 의미에서는 나나 가오루도 니시아라를 따라가지는 못할지도 몰라. 그렇지는 않아. 나는 당황해서 서둘러 부정했다. 아니, 난 그렇다고 생각해. 가와이는 심각한 얼굴로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마도 이것이 가와이의 본심일이라고 여겨지는 만큼 이 녀석의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쿡쿡 찌른다. 나는 도망치고 싶어졌다. 부탁이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말아줘. 신음하듯이 토해내는 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가와이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뜸 사과했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가와이는 말을 이어갔다. 물론 나도 너에게 지지 않을 정도로 분노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마 내가 기분이 상했다고 생각하나 보다. 아무튼 다른 사람한테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 가오루가 정리하듯이 말했다. 그런데 오늘은 형사가 안 왔나 봐. 조금 뒤 가오루가 문득 생각이 난 듯이 물었다. 아니, 와 있어. 가와이가 목소리를 낮췄다. 3교시가 끝난 뒤에 회의실로 불려갔었어. 형사 2명이 있던데 내가 갔을 때 요시오카가 마침 그 방에서 나오고 있었어. 야구부 부원들을 조사하고 있나 보다. 무슨 질문을 받았는데? 별일은 아니었어. 미사키가 살해된 것과 관련해서 뭔가 짐작가는 일은 없는지, 유키코의 일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이야. 너와 유키코의 관계를 언제부터 알았는지도 물어보더라.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했지. 관계를 안 건 최근 일이지만 유키코가 니시아라를 좋아했다는 건 훨씬 예전에 알았다고. 그러면서 가와이는 내 얼굴을 쳐다봤다. 내가 잘못 말했나?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나는 황급히 고개를 흔들었다. 형사는 여전히 니시아라를 의심하는 걸까? 가오루가 물었다. 아마도. 나는 두 사람에게 테이핑 테이프가 흉기로 쓰였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예상했던 대로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범인이 너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지. 나는 가와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시간이 끝나는 종소리를 듣고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셋이 나란히 학교 건물로 이어진 구름다리를 건너가는데 앞에서 여학생 한 명이 이쪽으로 다가왔다. 그 여학생은 가오루 곁으로 다가가 내 쪽을 의식하면서 그녀의 귓가에 대고 무언가 속삭였다. 지금 당장? 가오루의 물음에 그 여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오루가 내 얼굴을 보더니 익살을 부리듯이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이번에는 나한테 부르심이 왔네. 형사가 볼 일이 있대. 어제와 마찬가지로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하루가 지나갔다. 서클 활동도 역시나 중지된 상태다. 교사들이 모두 미사키 후지에의 장례에 간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방과 후 가방을 끼고 교실 문을 나서는데 옆에서 누군가 나를 불러 세웠다. 야구부 감독인 나가오카 선생님이 서 있었다. 오늘 장례인 갈 거지? 나가오카 감독은 복도 끝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쉬쉬하는 목소리로 물어왔다. 장례요? 나는 감독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니요, 갈 생각 없습니다. 그러자 감독은 눈썹을 약간 찡그리고 주변을 살핀 다음 나에게
얼굴을 바짝 붙여왔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라. 가두는 게 좋아. 왜요? 왜라니? 안 가면 또 이상한 오해를 받을 거 아니냐.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 대신 감독은 침묵을 지켰다. 나는 웃는 얼굴로 말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녀석은 하게 내버려두면 돼요. 게다가 가면 가는 대로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고요.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렇진 않을 거다. 진심을 담아서 분양을 하면 분명히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될 거야. 나는 이 감독이 장난을 치는가 싶어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장난을 치는 것 같진 않아서 웃음이 나진 않았다. 요즘 세상에 진지한 얼굴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정신세계가 어떤 것인지 나는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교사가 인간관계에 대해 그럴듯한 조언을 하려다 보면 이렇게 되어버리는지도 모르겠다.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아는데요, 감독님. 그 사람의 장례식에서 진심을 담아 분양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무리입니다. 그러지 말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을 가져볼 수는 없겠니? 그게 뭐야. 죽으면 죄다 좋은 사람이라던 가오루의 말이 떠올랐다. 좀 봐주세요. 나는 완강하게 버텼다. 도저히 싫으냐? 도저히 싫습니다. 신용만 내도 좋은데. 거기까지 말하다가 아까의 그 닭살스러운 대사와 모순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감독은 얼굴을 찡그렸다. 사실은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께 부탁을 받았다. 너를 장례식에 데려와 달라고 말이야. 네 담임인 이시배 선생님이 꽁무니를 빼는 바람에 나에게 순번이 돌아온 거야. 그럴 줄 알았어요. 교장 선생님은 이번 사건과 미야마의 건과는 무관하다고 대외적으로 어필해주고 싶은 거겠지. 네가 미사키 선생님 장례에 참석한다면 그 건은 해결이 되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해결 안 됐어요. 나는 말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긴 하지. 감독은 눈을 내리깔았다. 유키코에 관한 한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학창시절에 야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4월부터 갑자기 야구부 고문을 떠맡고 더군다나 이런 복잡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또한 피해자였다. 제가 장례식에 안 가면 감독님이 교장한테 싫은 소리를 듣게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니다. 나가오카 감독은 유난히 힘을 주어 고개를 흔들었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니까. 알았다. 무리하게 가라는 말은 이제 하지 않으마. 그 대신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는 또 주위를 둘러본 다음 목소리를 낮췄다. 혹시 뭔가 고민이 있거나 곤란한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좋으니까 의논을 해라.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네, 이 신참 감독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다소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쨌든 나는 그러면서 감독은 내 어깨를 두들겼다. 너를 믿는다. 듣는 사람이 더 낯뜨거워질 것 같은 대사에 나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불쌍해서 억지로 참았다. 감독과 헤어지고 나서 1층 문간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오루가 나타났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볼 일이 생긴 것 같아 어쩐지 우스워졌다. 나가오카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했어? 가오루가 불안한 듯 물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었나 보다. 설마 야구부 활동을 쉬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지? 아니야, 별 이야기는 없었어. 그보다 무슨 일이야? 형사한테 신문당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신문당한 게 아니라 잠깐 질문을 좀 받은 것뿐이잖아. 형사는 2명이야? 아니, 혼자였어. 피부가 까맣고 약간 마른 사람. 미주구치라는 사람이야. 그의 까무잡잡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서 형사가 뭘 물어봤다고? 우선은 미사키 선생님에게 무슨 짓을 했냐는 질문이었어. 무슨 짓을 했냐니? 우리가 유키코 일 때문에 이런저런 항의를 좀 했잖아. 그 내용을 말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수업 거부나 편지와 팩스 공세 같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옆에 선생님들도 없었고 학교에는 절대로 비밀로 해주겠다고 해서. 팩스 공세? 뭐야 그게? 몰랐어? 교무실 팩스로 항의문을 보냈거든. 그것도 몇 장씩이나. 굉장하구나.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다. 남학생들이랑 달라서 우리는 한 번 한다고 하면 철저하게 하거든. 그러면서 가오르는 약간 무서운 표정을 지었다가 곧바로 한숨을 내쉬었다. 가와이가 말했던 것처럼 게임처럼 여겼던 애들도 적진 않았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형사는 뭐라고 안 해? 이런 항의에 대해서 미사키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반론하려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일관하더라고 일러줬어. 실제로도 그랬거든. 그 점은 나도 익히 알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가오루가 살짝 입술을 적셨다. 형사의 말로는 미사키 아줌마가 우리의 항의를 불쾌하게는 생각했지만 그다지 신경을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 교무실에서도 조금만 있으면 잠잠해질 거라고 했었대. 미사키가 어디서 그런 여유가 나왔는지 짐작 가는 점이 없냐고 물어보는데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지. 괜히 큰 소리 친 거 아닐까? 나도 그렇게 말했는데 형사는 수긍하는 것 같지 않았어. 미사키 아줌마는 또 이런 말도 했대. 지금은 학생들이 그 니시아라라는 학생을 영웅처럼 떠받들지만 그 거짓된 가면이 벗겨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그렇게 되면 소란을 피우는 무리도 얌전해질 거라고 말이야. 가면? 말이 너무 심하네. 형사도 그게 무슨 소리인 것 같냐고 물어봤는데 나도 전혀 짐작이 안 가. 어차피 별다른 근거도 없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가오르는 눈을 치뜨면서 한마디 덧붙였다. 어떻게 생각해? 되게 찝찝하네. 나는 솔직한 기분을 말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그럴 것이다. 내 거짓된 가면이란 게 도대체 뭐야? 설마 미사키가 나와 유키코의 진짜 관계를 알고 있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가오루는 눈을 치뜨면서 물었다. 미사키 아줌마한테 뭔가 약점을 잡혔다거나 그런 일은 없지. 없어 그런 거. 그럼 됐어. 역시 그냥 허세를 부린 걸 거야. 자기 자신을 이해시키듯이 가오루는 하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형사가 물어본 건 그게 전부야? 내 말에 가오루는 순간 숨이 멎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말했다. 저기 또 한 가지 별일은 아닌데. 뭐야? 그게 말이야 정말로 이상한 일이야.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무슨 소리야. 그렇게 말하면 더 신경 쓰이잖아. 형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거야? 저기 그게 말이야. 가오르는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니시아라와 유키코 사이가 어땠냐고. 우리 사이?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의미야? 나도 그렇게 물었어. 무슨 의미냐고. 그랬더니 그 형사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니시아라가 진심으로 유키코를 사귀고 있었냐고 말이야. 뭐? 이번에는 등줄기에 소름이 끼쳤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급소를 당했기 때문이다. 웃기지도 않는 얘기지. 무슨 헛소리를 하나 싶었다니까. 적당한 마음으로 사귄 거였다면 유키코가 죽었을 때도 모른 척 했을 텐데 말이야. 나의 동요를 눈치채지 못한 듯 가오르는 화난 말투로 말했다. 그랬더니 그 형사 말이 그런 것 치고는 두 사람 사이를 어떻게 아무도 모를 수가 있었느냐는 거야. 그래서 너무 분해서 나는 한참 전부터 알았다고 했어. 1년 정도 전에 유키코한테 들었다고. 하지만 야구부를 통솔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았다고 말이야. 그런데도 그 형사
희죽거리고 웃는 모양이 내 말을 그대로 믿는 것 같진 않았어. 기분 나쁘게. 형사가 왜 그런 일에 신경을 쓰는 거지?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가오루를 떠보았다. 글쎄, 그냥 물어본 거겠지 뭐. 가오루가 내뱉듯이 말했다. 형사가 물어본 건 그것뿐이야. 내가 괜한 이야기까지 해버렸나 보다. 미안해. 가오루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나는 전철 안에서 그녀에게 들은 이야기를 곱씹어 보았다. 거짓된 가면이라는 말에도 신경이 쓰였지만 그보다도 나중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다. 미조구치 형사는 왜 나와 유키코의 관계에 의문을 품은 것일까? 또 그것을 이번 사건과 어떻게 연관지으려는 것일까? 그 답은 불분명하지만 아무튼 일이 성가시게 전개되고 있다. 경찰은 일단 의문이 생긴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숨겨야 할 일까지 만천하에 드러날 우려도 있다.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 것일까? 미사키 후지의 시체가 발견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었다. 이제야 학교가 예전 모습을 찾고 있었다. 물론 지금의 평온이 겉보기에 불과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건에서 새로운 사실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즉,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이야기다. 학교에 매일 여러 명의 형사들이 와서 이런저런 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양이었다. 무슨 조사인지는 모르겠다. 학생들 앞에 너무 자주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우리들 눈에 띄는 일도 거의 없었다. 학생이나 교사에게 참고 진술도 한 차례 들은 모양이다. 우리 집으로 형사가 찾아오는 일도 없어졌다. 감시당하거나 비행당하고 있다는 느낌도 이제는 전혀 없다. 그렇다고 나에 대한 용의가 흐려진 것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내가 미조구치 형사를 발견한 것은 그날 점심시간 창문을 통해 멍하니 바깥을 내다보고 있을 때였다. 우리 반 임시교실은 음악실에서 시청각실로 바뀌어 있었다. 미조구치 형사는 학교 건물 뒤에 있는 연못 옆에서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쭈그리고 앉아있기도 했다. 건물 벽면을 문지르거나 땅바닥의 흙을 만지작거리기도 한다. 그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져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깥으로 나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보니 미조구치 형사가 이번에는 건물 벽면에 서서 똑바로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내가 다가가는 기척을 느꼈는지 형사는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때까지 딱딱하게 굳어있던 표정이 마치 얼음이 녹는 것처럼 누그러졌다. 야, 오랜만이다.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물음에 미조구치 형사는 하고 어깨를 흔들며 웃었다. 잠깐 산책하고 있을 뿐이야. 기분 전환도 필요하잖니. 여기에는 연못도 있고. 감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요. 썩은 것처럼 혼탁한 연못으로 눈을 돌리며 나는 말했다. 연못이라기보다는 직경 수미터에 달하는 둥그런 물 웅덩이일 뿐이다. 연못을 에워싸는 담도 없어서 해가 꺼진 뒤에는 이 근처를 걸어다니기도 위험하다. 예전에는 발을 잘못 디뎌서 물에 빠진 사람도 여럿 있었다고 했다. 이 연못 안에 살아있는 생물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 글쎄요. 옛날에는 잉어를 키운 적도 있다고 들었지만요. 내가 듣기로는 몇 대 이전에 교장 선생님이 이 자리에 일본식 정원을 가꾸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연못을 만들다 말고 그 교장 선생님이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바람에 그 계획은 중단이 되고 말았다. 학교에 일본식 정원을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형사에게 그런 사정을 설명해 주었다. 지금도 모기 유충 정도라면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아이고, 그건 못 당하겠는걸. 형사는 연못에서 두세 발자국 뒤로 물러났다. 나는 건물 옆에 서서 아까 그가 했던 것처럼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제야 나는 이 장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았다. 이래서 여기 계셨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형사의 얼굴을 쳐다봤다. 여기는 우리 교실, 즉 미사키가 죽은 현장의 바로 아래네요. 하지만 미조구치 형사는 얼굴 근육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는 다시 위를 바라보더니 아예 잡아떼려고 했다. 그랬구나. 그거 참 묘한 우연이네. 아까는 땅바닥을 보고 계신 것 같던데요. 땅바닥? 미조구치 형사는 부자연스럽게 눈살을 찌푸렸다. 땅바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지?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드라마에서는 이쯤 되면 형사가 사건의 단서에 대해서 술술 이야기해주겠지만 눈앞에 있는 진짜 형사는 어림도 없었다. 나는 화제를 바꾸어 보기로 했다. 요즘은 저한테 미행이 따라붙지 않는 것 같던데 이제 의심을 풀기로 하신 겁니까? 반은 야유, 반은 정보 수집을 위한 질문이었다. 형사는 얼굴 한쪽으로만 씩 웃었다. 의심하니까 미행을 붙이고 의심하지 않아서 미행을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렇군요. 나도 질세라 한쪽 뺨을 일그러뜨렸다. 저는 또 형사분들한테 질문받는 일도 없어지고 해서 제 혐의가 풀렸다고 생각했는데요. 질문은 또 받게 될 거다. 기대하고 기다려봐라. 미조구치 형사는 내 어깨를 툭툭 건드리더니 생각이 났다는 듯이 말했다. 참, 학생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 뭔데요? 나는 일단 방어 태세를 갖췄다. 학생이 에콜로지에 관심이 있다면서. 에콜로지요? 지구 친화적이고 어쩌고 하는 그거 말씀이세요? 나는 그렇게 가볍게 웃어 넘겼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학생의 1학년 때 동급생이 그러더군. 그룹별로 하는 자유연구에서 자네 그룹은 지구의 물이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는데 그 주제를 제안한 것도 자네였고 그 뒤에도 꽤나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나에게 이야기해준 학생 말에 따르면 자네가 야구 이외의 일로 그렇게까지나 열심히인 것은 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 그랬었나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무슨 개인적인 집념이라도 있는 건가?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곁눈으로 형사를 흘겨봤다.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그렇게 옛날 일까지 들춰내시다니. 미안하긴 한데 이것도 일이라서 말이야. 형사는 일부러 미안한 표정을 짓고는 문득 생각이 떠오른 양 내 왼손으로 시선을 돌렸다. 손목은 이제 괜찮니? 테이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신경이 쓰였나 보다. 나는 왼손을 흔들거려 보았다. 아직 약간은 아프지만 그럭저럭 괜찮아요. 제가 다친데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네요. 그게 아니면 테이프가 마음에 걸리시는 건가요? 슬쩍 한번 떠봤다. 무슨 뜻이지? 형사는 이 대목에서도 딴청을 부렸지만 눈빛이 다소 날카로워진 것이 느껴졌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나는 형사에게 주눅들지 않으려고 그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말했다. 테이핑 테이프라는 건 한쪽 면에 접착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인은 접착면을 맞붙여서, 즉 세로로 반을 접어서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나요? 미조구치 형사의 얼굴에 뚜렷한 반응이 나타났다. 그게 보였다는 사실을 자신도 알고 있을 터인데 형사는 쉽사리 진실을 털어놓지 않았다. 말하는 의미를 잘 모르겠구나. 흉기는 테이핑 테이프였던 거죠. 체육용 리본이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왜냐고요? 저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시네요. 전 생각하시는 만큼 둔하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제 테이핑에 집착을 하시는데 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느 신문을 읽어도 흉기가 리본이라고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래, 신문 기사를 봤구나. 형사는 여전히 한쪽 뺨을 실룩거리며 쓴 웃음을 짓고 있다. 학생 말이 맞아. 자네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아둔하진 않군. 흉기는
테이핑 테이프가 맞죠? 글쎄, 어떨까? 형사는 일부러 부자연스럽게 고개를 기울였다. 조금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형사를 노려보았다. 그렇게 무서운 얼굴 하지 마라. 이 직업에 종사하다 보면 섣불리 입을 놀리지 못하는 체질이 되어버리거든. 물론 예외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형사는 헛기침을 한번 했다. 어차피 발표할 일이니까 알려주도록 하지. 네 말대로 그 리본은 흉기가 아니야. 그 점은 검시 단계부터 알고 있었던 일이야. 검시가 뭔진 아니? 알아요. 시체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건 몇 번을 참관해도 익숙해지지가 않더구나. 형사는 진절머리 내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 검시 과정에서 이미 교살 흔적과 리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명이 났어. 폭이 미세하게 다르고 표면 상태도 이질적이야. 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아무튼 리본은 아니었어. 그래서 조사해본 결과 테이핑 테이프였다고 판명이 난 거군요. 그건 단언할 수 없어. 미조구치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교살 흔적에 비추어 봤을 때 모순점이 없다는 것뿐이야. 목이 졸린 흔적의 폭은 약 19mm인데 이것은 아까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테이프를 세로로 반으로 접었을 때의 폭과 같아. 하지만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 전혀 다른 생각지도 않았던 물건이 흉기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야. 신중하시군요. 습성이지. 형사는 씩 웃었다. 아무튼 저에게 불리한 건 틀림없군요. 형사분들이 저를 의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네요. 우리 상황을 이해했나 보구나.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나는 확실하게 말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짓이에요. 형사는 코 밑을 문질렀다. 그래, 참고해두지. 그리고 흉기에 관해서는 발설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 안 해요. 그러는 것이 너에게도 좋을 거라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곤 자리를 뜨려던 형사는 이내 되돌아왔다. 참, 학생이 뭘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형사는 의미심장하게 웃고 있다. 뭘요? 사진. 형사가 말했다. 학생과 미야마이 유키코가 단둘이서 찍은 게 좋겠군. 투샷이라고 하나? 예상치도 못한 요청에 나는 곧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사진쯤은 있을 거 아니야. 혹시 지금도 지갑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지는 않나? 왜 그런 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나? 아니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 큰 어른이 고등학생 둘이 찍은 사진을 보고 싶어 한다니까요. 수사의 일환이라고 해두지.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 거지? 없어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 보여주기 바라네. 미조구치 형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이번에는 되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다. 형사가 사라져간 건물 모퉁이를 바라보면서 나는 안 좋은 예감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꼈다. 역시 저 형사는 나와 유키코 사이를 의심하는 것 같다.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다고 오해하는지도 모르겠다. 상관없는 일이라고 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니 난처할 따름이다. 혼자 남겨진 나는 아까 미조구치 형사가 무엇을 조사하고 있었는지 추측해보기로 했다. 그가 했던 대로 바닥에도 주저앉아 보았지만 땅바닥에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 장마철이라서 땅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다. 이어 학교 건물 쪽을 바라보았다. 1층 가사 실습실에는 아무도 없다. 우리 교실이 있는 3층 창문에도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없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다. 미사키가 살해된 것은 교실 아니었을 텐데 왜 학교 건물 밖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을까? 문득 2층 창문에서 이쪽을 보고 있는 얼굴이 보였다. 무뚝뚝한 얼굴의 여학생이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 여학생은 서둘러 고개를 집어넣었다. 마치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것 같은 반응이다. 나도 눈길을 돌리려고 하는데 2층 창문 아래에 뭔가를 발견했다. 벽에 조그맣게 나 있는 흠집이다. 망치 같은 것으로 두드린 것처럼 표면이 깎여나가 있었다. 그 부분만 햇볕에 그을리지 않은 것을 보니 새로 생긴 흠집인가 보다. 나는 다시 땅바닥을 살펴보았다. 그러자 건물 벽 쪽으로 깎여나간 콘크리트처럼 보이는 작은 하얀 파편이 몇 개 떨어져 있었다. 아주 최근에 뭔가 딱딱한 물건이 건물 벽에 부딪혀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미조구치 형사는 이것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나는 셜록 홈즈처럼 하얀 파편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관찰했지만 갑자기 번뜩이는 영감이 떠오를 리도 없을 것 같아 그냥 툭툭 털어내고 말았다. 마침 점심시간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나는 교실로 돌아가기 전에 한 번 더 벽의 흔적을 확인하려고 고개를 들었다. 바로 그때 2층 창문에서 뭔가가 움직였다. 내 눈에는 누군가의 얼굴이 이쪽을 지켜보다가 재빨리 숨은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창문이 확 닫혔다. 나는 잠시 그 창문을 응시했지만 그 뒤로 얼굴을 내비치는 사람은 없었다. 이날도 야구부 활동은 중지된 상태였다.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집 근처까지 돌아왔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뒤돌아보니 티셔츠 위에 얇은 재킷을 걸쳐 입은 사마귀같이 생긴 남자가 억지스러운 웃음을 띠며 나를 쳐다보고 있다. 그 뒤에는 작업복 같은 옷을 입은 뚱뚱한 남자가 멀거니 서 있다. 니시아라 소이치 군이지. 사마귀가 말했다. 이런 녀석에게 이름을 불리는 것이 기분 나빠서 나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다. 마침 잘 됐네. 잠깐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 1시간이면 돼. 누구신데요? 난 이런 사람인데. 그가 명함을 내밀었다. 잡지사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그 명함을 받지 않았다. 할 말 없습니다. 내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사마귀가 내 팔을 붙잡았다. 질문에 대답해주기만 하면 돼. 그 일에 대해서야. 그 일. 뭐요? 학생의 여자친구가 학교 측 잘못으로 사고를 당한 일 말이야. 학생도 그 일에 대해서 할 말이 많잖아. 그 이야기를 좀 해주면 돼. 하고 싶은 말 없어요. 팔이나 놓으시죠. 하지만 사마귀는 뼈만 앙상한 손을 놓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 가지만. 이번에 살해된 선생님이 학생의 여자친구를 죽게 만든 사람이지. 그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지? 시끄러워. 나는 상대의 팔을 뿌리치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차마 집 안까지 따라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대문 밖에서 뭐라고 웽웽거리며 떠들어대고 있었다. 가방도 놓지 않고 거실로 들어섰는데 하루미가 소파에 누워 있었다. 타월감으로 된 이불을 가슴까지 덮고 조금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다. 나는 가방을 내던지고 하루미 쪽으로 달려가 곁에 앉아서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하루미, 왜 그래? 하루미는 창백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아무 일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밖에서 뛰어와서 그래. 내 뒤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뛰었다고요? 나는 놀라서 하루미를 쳐다봤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누가 쫓아왔대. 엄마 말하지 마. 나는 어머니 쪽을 돌아보았다. 누구한테 쫓겨왔는데요? 어머니는 약간 주저하다가 슬그머니 물었다. 바깥에 아무도 없었니? 저 녀석들이야? 나는 곧바로 일어나서 그 기세로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사마귀들의 모습은 이미 그곳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이웃집 아줌마가 길에 물을 뿌리면서 이쪽을 빤히 쳐다보고 있을 뿐이다.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루미 곁에 앉았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심장이 약한 동생에게 면목이 없어
나는 머리를 숙였다. 오빠 잘못이 아니야. 다음에 저 녀석들이 또 오면 두들겨 패줄게. 안 돼. 하루미는 입을 삐죽 내밀었다. 그런 짓 하면 시합에 못 나가게 되잖아. 절대 안 돼. 나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불상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하루미가 말해주지 않아도 잘 알고 있다. 그보다 지금까지도 하루미가 내 시합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혀버렸다. 솔직히 올해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지조차 전혀 자신이 없었다. 아, 맞다, 오빠. 그 책 돌려줘야지. 책? 새끼 고양이 사진집 말이야. 새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래, 돌려줘야 한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니가 수화기를 들었지만 몇 마디 하는 사이 말투에 난처한 기색이 역력해졌다. 그런 취지에는 네, 저기 아무것도 드릴 말씀이 없어서요. 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이쪽을 돌아보며 쓴 웃음을 짓는다. 방송국 사람이야. 취재에 응해달라고. 방송국? 아까도 왔었어, 오빠. 꽤 여기저기서 전화가 걸려왔나 봐요. 대여섯 통쯤 걸려왔나? 대부분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야. 나는 혀를 찼다. 이번 살인사건을 쫓던 매스컴이 유키코의 사건까지 냄새를 맡은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표적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범인이 잡히면 잠잠해지겠지. 어머니는 우울한 목소리로 체념한 듯이 말했다. 갑자기 뇌리를 스치는 생각에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저녁 먹을 때까지는 아마 돌아올 거예요. 오빠, 어디 가는데? 사진집을 돌려주러. 유키코의 집에 가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집이 가까워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매번 마찬가지였다. 앞으로 몇 번 더 이 길을 지나가게 될까 생각하면서 마지막 길모퉁이를 돌다가 유키콘의 현관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나는 재빨리 숨었다. 조금 전 내가 두들겨 패려다 놓쳤던 사마귀와 뚱땡이 2인조였다. 언짢은 표정으로 어깨를 들썩이며 사라져가는 모양이 아무래도 문전박대를 당했나 보다. 남의 일이 아니다. 나는 반쯤 쫓겨날 각오를 하고 유키코 집에 초인종을 눌렀다. 사진집을 돌려주러 왔다는 내 이야기를 유키코의 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이분이 웃는 얼굴을 내가 보게 될 일은 영영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부러 돌려주러 올 것까지는 없었는데. 사진집을 훌훌 넘겨보면서 유키코의 어머니는 말했다. 기껏 가져다 준 거니까 받아두마. 아, 그리고요.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혹시 댁에서 무슨 피해를 당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피해? 조금 전에도 잡지 기자 같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것 같던데요. 그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저녁쯤부터 간간히 전화가 걸려오더구나. 도대체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댁 일에 마음이 좀 쓰여서. 학생이 신경을 써준다고 뭐. 그렇게 말하다 말고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나도 잘 알고 있다. 내가 신경을 쓴다고 어쩔 수 있는 일은 물론 아니고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태에서 내가 이 집안, 즉 죽은 애인의 집안일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외면하는 것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요. 그때 마침 한 중년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현관을 가로막고선 나를 보더니 인사하다 말고 유키코의 어머니에게 눈짓을 했다. 누구야? 유키코의... 왜 있잖아. 유키코 어머니의 모호한 대답에 중년 여성의 눈초리가 치켜 올라갔다. 너 뭐하러 왔니? 아줌마가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 얼굴에 대고 퍼부었다. 너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본 줄 알고 있니? 고등학생 주제에 유키코한테 그런 짓을 하고
게다가 학교에서 떠벌리고 다니다니. 떠벌린다고? 나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상대의 얼굴을 쳐다봤다. 언니, 그게 아니야. 이 학생은 유키코의 어머니가 나를 두둔하려고 해주셨지만 그 아줌마는 무서운 표정으로 속사포처럼 나를 몰아세운다. 학교에 항의했다는 거지. 하지만 그런 짓은 어차피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안 하는 이만 못했다고. 유키코 일이 세상에 알려져서 주위 사람들만 쑥덕거리고 게다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상한 의심까지 받게 되지 않냐. 너 때문에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야. 너 말이야. 유키코의 상대라고 밝히는 건 이 집에서만 그럴 것이지. 뭐하러 학교에서까지 떠들어댄 거야. 고등학생 애들이 재미삼아 나불나불 이야기하고 다닐 게 상상이 안 됐어? 그렇게 밝히고 나서면 뭐 멋있어 보일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 이봐, 너 뭐라고 말 좀 해봐. 내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것은 기관총처럼 써대는 이 아줌마의 말투에 압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할 말이 전혀 떠오르지 않아서였다. 나는 고개를 꺾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너 말이야. 언니,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는 듯한 그 아줌마를 유키코의 어머니가 말렸다.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이 학생한테 할 말은 우리가 이미 다 했어. 됐으니까 안에 들어가 있어. 내가 안 이러게 생겼니? 그녀는 아직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것 같았지만 더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했는지 현관에 올라서서 철떡철떡 슬리퍼 소리를 내면서 복도로 걸어 들어갔다. 유키코의 이모야. 어머니가 말했다. 걱정이 돼서 가끔 들르거든. 옆에서 보기에 걱정을 일으킬 만한 사태가 이 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상한 의심을 받았다는 게 사실인가요? 형사분이 왔었어. 그 선생님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라면 역시 우리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겠지. 사건 당일 밤에 어디 있었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더구나. 형식적인 질문일 겁니다. 글쎄다. 나도 바깥 양반도 집에 있었지만 단둘이 사니까 증명도 못하겠고 단둘이라는 부분을 유독 강조한 것처럼 들렸다. 학생에게도 형사가 찾아갔니? 네, 벌써 몇 번 만났어요. 그렇구나. 어머니의 얼굴에 순간 의혹의 빛이 떠올랐다. 내가 범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곧바로 그런 생각을 지워버리려는 듯이 눈을 내리깔았다. 기분 나쁜 사건이야. 빨리 해결이 돼야 할 텐데. 형사가 또 어떤 걸 물어봤나요? 왜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냐는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유키코의 어머니는 순순히 대답해 주셨다. 주로 유키코와 학생 사이에 대해서 물어봤어. 두 사람 사이에 대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냐고. 몰랐다고 했지. 정말로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든. 온화한 듯 하면서도 신경이 곤두서 있는 말투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그 애가 학생에게 머플러를 선물했다는 것도 나는 몰랐어. 형사분한테 듣고 처음 알았다니까. 머플러에 관한 이야기는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 그리고 사진을 보여달라고도 했어. 너네들 사진 말이야. 그래서 야구부 앨범을 보여줬더니 단둘이서 찍은 사진은 없나 보다고 의아해하는 얼굴이더구나. 그랬구나. 이제야 미조구치 형사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한 까닭을 알았다. 다른 용건이 있니?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나는 꾸벅 인사하고 유키코의 집에서 나왔다. 납을 집어삼킨 것처럼 위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내가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형태로 괴롭히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했다. 나의 가족, 유키코의 가족, 그리고 친한 사람들. 나는 그야말로 애군 덩어리다. 그와 함께 내 머릿속에서는 아까 만났던 유키코 이모의 말이 몇 번이고 되풀이되고 있었다. 그렇게 밝히고 나서면
멋있어 보일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 그럴지도 모른다. 나는 유키코의 애인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힌 동시에 그렇게 자신을 궁지로 몰아세우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정말로 사과할 마음이 있고 진심으로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좀 더 다른 방법을 택했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결국 나는 나 자신이 가장 상처받지 않을 길을 택해버린 것은 아닐까? 물론 표면적으로 나는 공경에 처해 있다. 하지만 가령 미사키 후지에를 규탄하고 나섰을 때 자신의 당당한 태도에 도취된 느낌이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차라리 마음속에 진실을 묻어둔 채 자기 혐오감에 괴로워하는 편이 내가 저지른 죗값에 어울리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다. 나에게 남겨진 길은 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스스로 상처를 입더라도 그들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뿐이다. 집에 와보니 이미 아버지도 퇴근하신 뒤였다. 부모님은 유키코의 집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지만 굳이 물어보지는 않으셨다. 듣기가 두려운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날 밤 장난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다. 매스컴도 밤에는 조심하는지 취재 전화도 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목욕이라도 하려고 거실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을 무렵 이날 밤 유일하게 전화벨이 울렸다.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내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네, 여보세요? 잠시 뜸을 들이고 나서 귀에 익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니시아라야? 전화를 걸어온 상대가 누구인지는 금방 알 수 있었다. 미즈무라 히로코다. 너구나. 무슨 용건이야? 무뚝뚝하긴. 요즘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서 말이야. 너도 알잖아. 아직도 의심받고 있는 거야? 글쎄다. 용의가 풀렸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오늘 우리 반 애한테 신문 기자가 말을 걸어왔대. 니시아라라는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다고 하더라. 매스컴이 냄새를 맡았다는 건 알고 있어. 우리 집에도 잡지 기자들이 하루미를 뒤쫓아왔었어. 너희 동생 몸은 괜찮았어? 히로코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것도 다 바보 같은 오빠를 둔 탓이지. 잠시 공백이 있은 뒤에 히로코가 입을 열었다. 그러네. 특별한 용건은 없는 거지. 아, 응. 기자들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 그거 참 친절도 하셔라. 그리고 히로코가 덧붙였다. 나를 부를 때 친한 척 너라고 하지 마. 예상치도 못한 히로코의 요구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전화선이 끊어진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랜 침묵이 흘렀다. 알았어. 나는 간신히 입을 떼었다. 그럼 잘 주무셔, 아가씨. 전화를 끊었다. 씁쓸한 맛이 혓바닥 위로 퍼져가는 느낌이었다. 이튿날 4교시가 되기 전에 교장실로 불려갔다.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2년이 넘었지만 교장실에 발을 디뎌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조회 시간대나 보는 왜소하고 빈약한 노인이 창가에 놓인 책상 너머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유달리 커다란 안경을 낀 교감이 서 있었다. 새까맣게 난 머리털이 실은 가발이라는 소문이 있다. 그 바로 앞에는 3명 가운데 가장 박력 있는 인상의 하이토가 서 있었다. 매스컴한테 취재를 받았나? 하이토가 입을 열었다. 여전히 위압적인 말투다. 이것저것 이야기는 해오는데 취재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거절했어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하이토는 교장을 돌아봤다. 땅꼬마 교장이 안경잡이 교감에게 뭐라고 귓속말을 하더니 그 교감과 하이토가 다시 쑥덕거렸다. 그 사이 나는 실내에 장식된 액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표창인지는 모르지만 상장이 걸려 있었다. 그렇다면 됐다. 앞으로도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주기 바란다. 하이토가 뜬금없이 말했다. 만약에 기어이 무슨 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면 미야마의 사고는 전부 해결됐고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고 대답하면 된다. 알겠지?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대답하는 건 너를 위해서야. 이거야 원. 기분이 우울해졌다. 교사가 살해당한 이 마당에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것보다 학교의 수치를 세상에 숨기는 일이 이들에게는 더 중요한가 보다. 알겠나? 내가 대답을 안 하자 신경이 곤두선 목소리로 하이토가 다시 한번 물었다. 지금처럼 하면 되는 거죠. 나는 억지로 대답했다. 아무 대답도 않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교장이 입을 열었다. 걸걸하게 쉰 목소리다. 아직도 그 사고에 연연하는 거냐? 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지 않나요? 니시하라! 하이토의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제가 특별히 규칙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봐 니시하라군. 안경잡이 교감이 늘어지는 말투로 입을 열었다. 너무 우쭐해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자네도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상한 일로 유명해져서 좋을 일은 없을 것 같군 그래. 추천은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어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머리를 꾸벅 숙이고 교장실을 나섰다. 닫은 문 저편에서 뭐야 저 녀석은! 이라는 교장의 고함이 들렸다. 이날부터 서클 활동 허가가 내려졌다. 나는 오랜만에 스파이크를 신고 운동장에서 흰 야구공을 쫓아다녔다. 나를 대하는 부원들의 태도는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농담을 걸어오는 후배도 있다. 그들과 있는 동안만큼은 내가 살인사건의 용의자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피하는 건 아니었다. 얼마 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거짓말 같다. 연습을 마치고 부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3학년 곤도가 말했다. 결국 이대로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끝나는 게 아닐까요? 2학년 부원의 말이다. 그렇진 않을 거야. 학교라는 데가 워낙 좁은 곳이잖아. 이 안에서 벌어진 사건 정도도 해결 못하면 경찰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아, 그렇다면 하루빨리 잡아줬으면 좋겠네. 벗어든 속옷으로 겨드랑이를 훔치면서 요시오카가 끼어들었다.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기분 나쁘기도 하고 범인이 체포된다면 우리 니시아라도 더는 이상한 의심을 받지 않아도 될 거 아니야. 내 이름이 거론되자 부실 안 공기가 순간 팽팽해진 듯 했다. 하지만 막상 말을 꺼낸 요시오카는 그 자리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지 속옷 냄새를 킁킁거리고 맡더니 다시 사물함에 던져 넣었다. 냄새는 나지만 아직 괜찮네. 그 털털한 행동에 주위의 공기가 다시 누그러지는 것이 느껴졌다. 이런 식으로 애두르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이 녀석의 가장 큰 장점이다. 아마도 이 녀석은 나름대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친구들조차도 역시 마음 한구석에서 나를 의심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것이라 여겨졌다. 물론 그래서 아무도 못 믿겠다는 것은 아니다. 내가 그들이라도 그럴 것이고 그러는 것이 당연했다. 다만 그들은 그 때문에 무의식 중에 나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 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 대한 배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부실을 나오면서 곤도가 갑자기 노래방에 가자는 말을 꺼낸 것도 조금이라도 내 기운을 북돋워 주려는 게 분명했다. 그것을 아는 만큼 나도 무턱대고 거절할 수는 없었다. 사실 노래방은 좋아하지 않지만 말이다. 그러면 나도 따라갈까? 썩 내키지 않은 얼굴로 가와이도 따라붙었다. 이것만큼은 꽤나 놀라운 일이었다. 가와이는 나 못지않게 그런 곳에 다니지 않는 친구다. 가오루까지 꼬여서 요시오카까지 5명이 함께 가기로 결정이 났다. 집에는 조금 늦어질 거라고 전화를 걸었다.
평소에는 귀찮아서 전화 같은 건 걸지 않지만 때가 때인 만큼 쓸데없는 걱정을 끼치면 오히려 일이 번거로워진다. 다 같이 역으로 향하는 도중에 가와이가 말했다. 형사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이상해. 이상하다니? 나와 가오루가 그에게 다가섰다. 요시오카와 곤도는 조금 앞을 걸어가고 있다. 우리 담임이 커피숍에서 형사와 이야기하는 걸 봤다는 녀석이 있어. 가와이 반의 담임은 사카감이라는 물리교사다. 키가 작고 눈에 띄지 않은 중년 남자로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닌데 늘 흰색 가운을 입고 있다. 형사가 두더지한테 무슨 용건이지? 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두더지라는 것이 사카가미 선생의 별명이었다. 이상하지. 두더지라면 이 학교에서 제일 존재감이 없는 아저씨잖아. 미사키와 친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참고 진술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을 텐데 말이야. 형사가 뭘 물어봤는지 두더지한테서 알아낼 수 없어? 가오루가 가와이에게 물었다. 내가 직접 물어보기는 좀 그래. 내가 니시아라 친구라는 것은 그 아저씨도 알고 있으니까. 가와이는 관자놀이 주변을 긁적거렸다. 여자가 물어보는 편이 나을지도 몰라. 그 아저씨가 그래 보여도 여자를 꽤 밝히거든. 얼굴에 쓰여 있어. 나와 가와이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렇지. 그런 이유로 가오루, 네가 좀 맡아줘야겠다. 싫으면 다른 여자애한테 부탁해도 좋고. 할 수 없지. 뭐 친구한테 부탁해볼게. 미안하다는 내 말에 가오루는 쌩끗 웃어 보였다. 곤도가 추천한 노래방은 깔끔한 오피스 빌딩 안에 있었다. 어째서 이런 곳에 노래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의아해하지도 않는 것 같기에 잠자코 있기로 했다. 여기는 교복 차림이어도 들여보내주더라고. 곤도가 말했다. 학생 할인도 있어. 단 술은 못 마시니까 그런 줄 알아. 당연하지. 가오루가 험악한 얼굴로 으름장을 놓았다. 미리 경고하겠는데 담배를 사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요시오카, 너 설마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 없어. 나도 그 정도 생각은 있다. 요시오카가 발끈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우리는 다 같이 웃었다.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각자 탄산음료를 한 잔씩 마시고 줄기차게 노래만 불러댔다. 곤도는 룰렛칩처럼 100엔짜리 동전을 쌓아두고 기계에 차례차례 집어넣었다. 말을 꺼낸 장본인답게 노래 솜씨도 예사롭지 않았다. 반면 요시오카의 노래는 가관이었다. 메아리 효과를 넣으면 꼭 오물을 향해서 곰이 울부짖는 것 같았다. 그래도 녀석이 형편없는 솜씨로 불러준 덕분에 나도 마음껏 노래할 수 있었다. 가와이는 그럭저럭 중간급, 가오루는 실력파 아이돌 가수 수준이었다.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오랜만에 불쾌한 일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야, 속이 다 시원하네. 이러다가 중독되겠다. 아직도 한참이나 더 부를 수 있겠는걸? 마이크를 움켜쥔 채 요시오카가 무시무시한 소리를 한다. 이 가게는 아직 학생 지도부의 감시망이 미치지 못하거든. 언제든지 이용해도 돼. 곤도가 자신만만한 얼굴로 말한다. 유명한 체인점 같은 곳은 가끔 선생들이 지키고 서 있을 때가 있거든. 야, 정말이야? 요시오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그래, 내 친구 한 명은 노래방에서 막 나오는데 미사키 할망구가 서 있었다잖아. 말을 뱉어놓고 곤도는 흠칫 놀라서 내 쪽을 쳐다봤다. 미안. 괜한 이름을 꺼내버렸네. 상관없어. 신경 쓰지 마. 나는 웃는 얼굴로 말했지만 분위기는 약간 썰렁해졌다. 그 할머니 말이야. 요시오카가 조용조용히 말했다. 왜 항상 그런 식이었을까? 어디 아픈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병적으로 엄격했잖아. 그야 성격이 그런 거겠지. 곤도가 답했다. 결벽증에 편집광이었던 거야, 분명히. 그런 건가? 미사키가 화제에 오르는 바람에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았다.
누군가의 입에서 집에 가자는 말이 나오려는 순간 가와이가 불쑥 말했다. 나 장례식에 갔다 왔어.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나는 녀석을 빤히 쳐다봤다. 모두 다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미사키 장례 말이야. 너네한테는 숨기고 있었지만 나 다녀왔어. 왜? 모두를 대표해서 가오르가 물었다. 특별히 이유는 없어. 그 여자한테 분노를 퍼붓고 싶어도 죽어버렸으니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하다못해 분양하는 척하면서 원망이라도 실컷 해주자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가와이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래, 그런 의미에서 장례에 나갈 수도 있겠다고. 지금 처음으로 깨달았다. 정말로 유키코를 좋아했던 녀석이기에 할 수 있는 발상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생각조차 못한 일이다. 미운 인간의 장례니까 안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들은 이야기인데 말이야. 가와이가 말을 이어갔다. 그 여자도 젊었을 때는 맞선 주선도 들어오고 그랬었나 봐. 하지만 그때도 미사키가 거절했다더라. 자신은 교육에 목숨을 걸 생각이다. 결혼은 걸림돌이 된다면서 말이야. 좌우간 학생 때부터 훌륭한 교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선언했다니까. 요시오카가 입술을 비틀며 괴성을 질렀다. 그리고 그 여자는 혼자 살고 있었는데 죽고 나서 가족들이 방을 보러 갔더니 여자 방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물건들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야. 화장대도 없고 화장품도 최소한의 것들만 조금 있는 정도고 그 대신에 책은 놀랄 정도로 많이 있었대. 그 안에는 자신이 직접 정리한 것 같은 스크랩북이나 파일도 있었는데 앞거는 책상 위에 있던 워드 프로세서야. 스위치를 켰더니 작성하다가만 시험 문제가 화면에 곧바로 떴다고 하더라고. 내용은 방장기, 그러니까 일본 중세 문학의 대표적인 수필이었다는데 아마 집에 돌아가서 계속할 생각이었겠지. 야, 집에서 일하는 교사들이 꽤나 많다고는 하지만 곤도가 끼어들었다. 살해되기 직전까지도 일을 하고 있었다니 애처로운 구석이 있었네.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 이건 아니라고 말이야. 열심인 것도 좋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다 좋은데 어딘지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 가오루가 말을 이어받았다. 그런 사람에게 교육을 받는다는 게 싫지 않아? 인간성이 왜곡될 것만 같아. 그녀의 말에 나와 가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야, 기껏 기분 좋아졌는데 이제 아무런 얘긴 그만하자. 참다 못한 듯이 요시오카가 말했다. 가게를 나오면서 시계를 보니 저녁 8시를 지나고 있었다. 역으로 돌아가서 다시 전철을 타는데 낯이 익은 여학생 2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천문서클의 여학생들이었다. 저쪽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 듯 한참 제잘제잘 떠들고 있었다. 이렇게 귀가 시간이 늦어진 것을 보면 지금까지 서클 활동을 하고 있었나 보다. 하이토도 했던 말이지만 천문서클은 하교 시각에 관한 특혜를 받고 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미즈무라 히로코의 모습을 찾아봤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귀가한 뒤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서 뒤늦게 저녁 식사를 했다. 귀가가 늦어진 것에 대해 어머니는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모처럼 기분을 전환하고 온 것 같아 오히려 조금은 안도한 듯한 눈치였다. 내가 노래방에서는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자꾸만 물어온다. 저녁 식사를 마쳤을 무렵 현관에 인터폰이 울렸다. 불현듯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일상적인 일이라면 남의 집에 찾아올 시간이 아니다. 어머니가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다. 2-3마디 하고 나서 이쪽을 쳐다보는데 안색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형사분이셔. 너한테 볼 일이 있다네. 예감이 맞았구나. 찾아온 이는 미조구치 형사 혼자였다. 거실로 들어오시라고 어머니가 권했지만 형사는 현관에 선 채로 여기면 된다고 했다.
전보다 한층 더 엄격해진 표정에 내 가슴이 벌렁거렸다. 오늘은 몇 시쯤 돌아왔니? 빈말 한마디 없이 형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왔다. 그런 걸 왜 물어보시죠? 우선 질문에 대답을 해라. 몇 시쯤 돌아왔지? 아들은 어머니가 대답하려고 하는 것을 나는 손으로 제어했다. 제가 이야기하면 돼요. 안에 들어가 계셔요. 그래도 아니요, 그러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주구치 형사도 거들었다. 죄송한데 아드님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상처받은 얼굴로 나와 형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거실 문 저편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아마도 문 안쪽에 귀를 딱 붙이고 있을 것이다. 나는 정면으로 형사와 눈을 마주쳤다. 질문에 답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좋다. 얼버무리시면 안 됩니다. 쐐기를 받고 나서 나는 말했다. 집에 돌아온 것은 8시 40분쯤이에요. 형사의 눈이 번뜩이는 것 같았다. 꽤 늦었구나. 제가 늦게 돌아오건 빨리 돌아오건 상관없잖아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지? 형사는 사무적인 말투로 질문을 이어갔다. 제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말을 하면서 미조구치 형사의 검게 그을린 좁은 얼굴을 쳐다봤다. 알리바이를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형사의 얼굴이 약간 긴장하는 것 같았다. 바로 맞췄다고 하면 대답해 줄 건가? 역시 나는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노래방에 갔어요. 노래방? 네, 문제될 건 없잖아요. 저라고 노래 부르고 싶을 때도 없겠어요? 그야 물론 학생의 자유지.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어느 가게에서 누구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었는지를 나는 자세하게 설명했다.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내가 한 말을 수첩에 꼼꼼히 메모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누가 어떤 노래를 불렀고 어떤 음료수를 주문했고 얼마를 냈는지까지 집요하게 물어봤다. 철저했다. 노래방에 가기로 결정한 건 언제쯤이지? 부연습이 끝나고 나서요. 곤도라는 부원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되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마. 진지한 얼굴로 형사는 답했다. 그러면서 수첩에 또 무언가를 적어 넣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형사 쪽 질문이 일단락된 것 같기에 이번에는 내가 물었다. 미조구치 형사는 잠시 머뭇거리는 표정을 보이더니 한 차례 헛기침을 하고 나서 말했다. 방금 학생의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했어. 어느 교실에서 누군가가 가스 꼭지를 열어둔 사건이야. 가스 꼭지를요? 무엇 때문에요? 그건 아직 몰라. 다만 말하다 말고 형사는 입술을 적셨다. 그 교실 안에서 정신을 잃고 있던 학생이 있었어. 정신을 잃고 있었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볼 생각이야. 지금은 병원에 있는데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거든. 저희 학교는 천연가스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중독을 일으키지는 않은 거군요. 잘 아는구나. 물론 일산화탄소 중독은 일으키지 않아. 하지만 산소 부족은 일어날 수 있지. 위험하다는 점에선 매한가지야. 자살인가요? 가스 꼭지를 틀은 것이 자신이었다면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누구인가요, 그 학생이? 물어보면서 나는 전철에서 봤던 천문서클의 두 여학생을 떠올렸다. 불길한 예감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미즈무라 히로쿠라는 여학생이야. 3학년이고 천문서클 소속이다. 제2 과학실험실에서 기절해 있는 걸 학교 수위가 발견했어.